말을 가지고 예술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보통 말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언어 예술이 되는가 또 거기는 어떤 형식이 있고 종류가 있고 문제가 있나 그런 걸 그냥 대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어 예술의 이제 형식이 보통들 이제 이게 오랜 문화, 인류 문화의 긴 축적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이 있고 또 희곡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밖에 이제 뭐 수필 같은 것을 이를테면 예술 형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거는 이제 논의가 많이 있고 우선은 뚜렷하게 그리고 보편성을 가진 그런 정의로 시와 소설과 수필이 있다 그렇게 이제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란 거는 그게 예술 형식이라는 게 말로 된 예술 형식들이 쭉 종류가 이렇게 생겨나 있고 한쪽 끝에는 사실은 노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래는 말도 있지만 소리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있고 그 노래에서 말이 빠져서 시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시는 잠재적으로는 이렇게 소리, 노래 같은 거하고 많이 겹치는 예술 형식이죠. 그런 게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소설이나 이런 게 되는데 소설도 이를테면 짧은 소설이 있고 긴 소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우린 보통 그냥 짧은 걸 단편이라고 그러고 긴 거는 장편 소설이라고 그러고 마치 짧고 긴 걸로만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은 특징적으로 다른 예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하는 말로 단편 소설 같은 게 있고 장편 소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희곡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말 가지고 하는 예술이긴 한데 거기는 동작이 같이 겸해서 일어나서 이를테면 시나 소설 같은 거는 말한 것을 이렇게 제시할 뿐인데 말을 제시하는 것처럼 되는데 희곡은 말하는 행위 자체를 제시하거든 무대 위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해 보이기 그게 이제 희곡이죠. 그럼 이제 희곡 넘어선 그쪽으로 가면 스펙트럼 그쪽으로 가면은 또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영화는 그 근처 뒤에 그림 그리는 예술이라는 게 회화 예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과 어떻게 합치면서 그것도 이야기 구조하고 합치면서 종합적으로 영화 같은 그런 예술 형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중간에 언어 예술의 핵심적인 갈래라는 것은 일단은 하여튼 시, 소설, 희곡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일종의 말하기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말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란 것은 공중에 그냥 저 혼자 있는 그런 존재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말이란 게 무슨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이렇게 발에 걸리는 자연물로 있는 게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기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혼자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말하는 동작 자체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껏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공중에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랄까 동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시, 소설, 희곡 그게 이 인쇄가 발달하면서 종이에 적힌 형태로 우리는 그걸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종이에 적어 놓으니까 마치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종이에 적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가 확정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센텐스를 이제 어디 이런 데 이제 써 있는 걸 본다고 치면 벽에 뭐라고 걸려 있다든가 뭐 책을 읽으면 행복하다 그런 표가 있다고 치면 그 말이 괜히 그냥 공중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오다 가다 뚝 떨어진 개별체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어디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책이라든지 뭐 읽는다라든지 뭐 좋다, 즐겁다라든지 그런 말들의 의미.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전 같은 데서 단어를 보고 거기 있는 뜻을 알았을 때 그런 의미죠. 사전에 그 표제어로 들어가 있는 책이라든지 그 책은 뭐 어떤 거라든지 그런 일정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얹혀가는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잠모총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잠모총장이 여름인데 밖에서 이제 뭐 지휘를 하고서 막사로 들어오면서 막사에 오면은 이제 잠모총장이면은 쫄병이 있겠죠? 당번병이 이제 총장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니까 목도 마르고 총장이 들었으면서 아이고 덥다 그렇게 말했다고 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쫄병이 더우냐? 덥단 말이지. 그러고 이해 한샘 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덥다 그러면 쫄병이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든지 뭐 저희 에어컨을 틀든지 그러죠. 덥다란 말을 했는데 에어컨을 틀으라는 명령이 거기 얹혀서 오게 되거든요. 그건 그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주변 환경이 결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의 단어적인 의미 말고 거기에 얹혀서 생기는 의미가 같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참모총장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쫄병이 밖에서 놀다가 더우니까 들어오면서 아유 더워요. 그래봤자 참모총장이 일어나서 창문 열겠습니까? 쫄병이 말해가지고는 그런 뜻이 거기 묻어오질 않죠. 참모총장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기에 묻어오는 의미. 그건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실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적인 의미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그 밑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우선 그 4번에 있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있는 그 이제 흙길인데 제목이
흙길가에 반짝이는 돌 하나. 아주 작지만 매우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어서 난 그것을 도로 놓고 그냥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보죠. 이게 누가 아침에 산보러고 와서 이런 얘기를 자기 가족이나 집안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보면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내 이쁜 돌을 봤는데 하도 이뻐서 내 돌을 놓고 왔어. 그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그게 특별히 시적인 무슨 그런 표현이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말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말을 한다면 이걸 말한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써서 남에게 보인다는 건 이 글을 이해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을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써서 내놓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읽는다, 글을 읽는다 그러면 문맹이 아니고 일자무식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일 거다. 적어도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한 사람의 그 예상이랄까 그런 걸 놓고 이 말을 한 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죠. 저 이상으로 아주 더 정확하게 그 듣는 사람의 그 상황을 좁혀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무에게나 한 소리는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을, 이걸 읽는 사람은, 만약에 읽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말을 집안에 뭐 가족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저희 이런 돌멩이를 보고선 돌을 놓고 왔다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있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여기 묻어오는 뜻은 무언가? 다 아는 말이고, 흙길 반짝인다, 돌, 이거 다 아는 말이고, 평범하고 흔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 올 때, 여기 묻어오는 의미는 무언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뭐. 근데 이 세상 사는데 손해 많이 보죠, 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몰라도 끄떡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한 사람은 뭔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깊이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보통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탐하죠. 갖고 싶어 하죠. 야, 이쁘다. 그러고선 내가 갖고 싶어 하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인군자는 안 갖고 싶어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름다운 게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놓고 왔다는 거예요. 웬만큼 아름다우면 내가 가질 텐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놓고 왔다. 이게 웬일입니까? 근래 그 피카소의 그림 하나가 무슨 경매 사상 최고가로 팔렸다고, 그 아비뇽의 여자들인지 뭐 그런 이상스러운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근데 그거를 엄청난 값으로 누가 이제 경매에서 사들였어요. 그 사들인 사람은 그 그림을 왜 사들였나요? 물론 그 그림을 좋아해서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그런 동기에서 사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림을 그렇게 고가로 살 때는 그것을 이렇게 두었다가 다시 팔아먹는다든지, 이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하면 더 큰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그림을. 더군다나 비싼 그림을 그렇게 산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아름다우면,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그림이 아름다우면 그 그림을 그냥 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질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이 사람 생각, 이거는 너무나 보통 생각하고 충격적으로 다른 그런 태도인데 아주 범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짐작컨대 어른이 쓴 시는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이 시 쓴 사람이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순수하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이를테면 아름다운 게 비싸서 비싼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번다 든가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아름다운 것 자체가 너무 숭고하고 귀중하고 어려워서 내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도로 거기다 놓는 그런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이를테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든가 뭐 이런 얼마든지 논의를 전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5번을 좀 보시죠. 5번에 있는 시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라고라는 시입니다.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옵니다.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그랬어요. 앞에 시하고 대조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무도 모르라고, 그냥 자기는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라는 건. 나도 다시는 못 찾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모르라는 거죠. 저는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은 못 마시도록 도로 덮고 내려오면서 아, 기쁘다. 이 기쁨이요. 글쎄 기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짓궂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나만 갖는다든가 그것은 나만 즐긴다든가 그랬을 때의 기쁨 물론 있어요. 아주 인간적이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흙길과 아무도 모르라고 양쪽에 어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 속에서 말을 한다면 그 두 느낌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어렵죠. 느낌은 비교하기 어렵지만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견주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를테면 어느 것이 사람으로서 고귀하냐, 더 고귀하냐 아니냐, 그 느낌이 흔해 빠진 아주 속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느낌이냐 아니면은 드물고 고귀하냐라는 각도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고귀하다, 이쪽은 좀 덜 고귀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어느 쪽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갈래가 가질 수 있고 그건 통일적인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얼핏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두고 왔다는 거하고 요거는 드물고 맛도 좋고 시원하고 그래서 나만 마시면 딴 사람들 모르게 도로 가려놓고 내려왔다는 거하고 이게 어느 쪽이 더 고급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냐 어느 쪽이 더 이를테면 보통 사람을 넘는 수준의 그런 무슨 그 인격이 갖춰졌다든 이거 뭐 인격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게 더 나은 사람 같은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술품을 볼 때 언어 예술, 말로 예술을 만든다 그럴 때 말을 일상적인 용법과
일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닌 그런 식으로 말을 쓰면 어딘가 예술적인 것처럼 돼요, 되기는 모양이. 그러나 내용은 뭐냐 도대체? 내용은 어떠냐? 그걸 가지고 예술성을 얼마나 성취했나 안 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용은 뭐길래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형식과 내용, 그게 예술품을 결정하는 그런 국면이랄까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건 예술품뿐 아니라 단일한 물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제든지 형식과 내용으로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내용이라는 건 인류 문화 옛날부터 사람들이 뭘 볼 때 의뢰 생각하는 면이거든요. 이를테면 플라톤 같은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건 폼, 형태란 말이죠. 그러나 이 폼 속에 정신적인 알맹이가 어디 있다. 실제 여기 벌어지는 현상과는 다른 그런 정신적인 알맹이가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더 근본이다. 그게 없으면 이런 형식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과 알맹이, 내용, 그건 이제 옛날부터 따지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란 것을 이제 규정을 한다면 시의 형식을 우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6번에 보시면 시란 무엇인가 이제 그랬는데, 시가 그렇게 왕성하게 제작이 되고 시인이 그렇게 많은데 시란 뭔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따지지들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가 알맹이 없이 작성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시라고 하기가 어려운 걸 시라고 해서 시란 뭐인가를 도대체 따지기조차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가 언어의 어떤 특성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연마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게 시일 텐데, 우리 시는 우리말의 어떤 언어적 특성을 다듬은 겁니까? 이를테면 외국의 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꼭 외국의 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영문학이나 뭐 유럽의 여러 언어 문학이나 중국의 문학이나 일본의 문학이나 시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무슨 율시라든지 무슨 절구라든지 오원칠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 얼마나 엄격하고 아무나 함부로 짓기 어려운 그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잘된 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본만 해도 하이꾼이, 단간이 이런 게 역사가 1000년 이상 넘는, 하이꾼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만, 그런 그 시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춰서 시들을 짓는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말로 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선 결과로 보면 우리말로 시의 형식이라는 건 아마도 시조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우리말로 다듬어서 예술적인 형식이 되도록 틀이 짜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길지만 시조가 어떻게 유행성이 적고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시 짓는 사람들이, 시조 짓는 사람은 시조 시인이라고 따로 불러요. 시인이라고 안 하고 시조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조 시인은 시인 축에 끼지 못하는
시인 변두리에 있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실제로 그 활동 자체도 그렇게 미미하고, 그러나 우리가 갖는 언어 예술의 짧은 언어 예술 형식에서 그중 확고한 것은 시조밖에 없습니다. 가사란 게 있는데, 이제 가사는 그게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히 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시조만큼 뚜렷한 예술 형식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조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시조의 구조, 형식, 그 자체가, 시조가 아주 뭐 이렇게 땅에서 쑥 솟아서 우리 문화의 독창적인 그런 존재물이 아닙니다. 시조도 그 구조가, 이를테면 초장, 중장, 종장 하는 그 구조가 원곡이라고, 원나라의 이제 그게 장 같은 건데, 원곡이란 데 부분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시조를 이루었어요. 원바탕은 원곡의, 원나라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언어 예술 가운데서 짧은 것은 시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요, 3번을 좀 보시면, 이게 보통 말 같은데 어딘가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고향 마을 외진터에 빈집 하나 있을까? 좋은 땅에 있던 집 맡아서 들어가 헌대를 황토로 발라 누울 방을 마련할까? 혼자 궁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저 붙여서 쭉 읽든지 붙여서 말하면 보통 그냥 말이에요. 고향 마을 외진터에 빈집 하나 있을까? 뭐 이상할 때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좋은 땅에 있던 집 맡아서 들어가 헌대를 황토로 발라 누울 자리, 누울 방을 마련할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석 줄로 나눠 놓으니까 읽어보면 우리가 시조를 연상케 돼. 이게 시조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시조예요. 요게 세 무더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전체의 그 시조는, 이건 평범한 말인데 이렇게 늘어놓음으로써 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조란 것을 이루는 시조의 예술성의 특징의 하나는 늘어놓기에 달린 거예요. 석줄로 늘어놓기에 달린 거예요. 석줄로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시조의 형식의 일부를 이루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이 형식에 묻어오는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뜻을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 석줄로 늘어놓은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 말대로가 아니고 요거보다 넘는 어떤 뜻을 알아차릴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말한 것을 원고지나 이런 데 쓸 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웬만한 시들이 끝까지 가질 않아요. 이것도요, 고향 마을을 놓고 그 밑에 외진을 놓고 터에 또 놓고 그렇게 늘어놓으면 시조를 넘어서는 무슨 초현대적인 현대시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어놓기만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늘어놨다고 시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왜 행을 거기서 끊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다른 외국어에서의 시행은
그렇게 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내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를테면 말에, 영어나 그 밖에 다른 말에는 강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세가 이렇게 듬성듬성 놓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하고 약하고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반복되면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책상이나 이런 데 무슨 리듬이 있습니까? 그냥 생명체가 아니죠. 근데 우리 말에는 리듬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제 말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맥 빠지고 단조롭습니까? 이게 경상도나 대구 사람이 하는 말은 아주 괜찮아요, 듣기가. 그게 맨 앞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듣기가 훨씬 음악적이고, 그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맥 빠지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런 어조 가지고 무슨 리듬을 만들고 시행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시행을 지을 때 리듬의 그중 가까운 그런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적어 놨을 때는 글자 수, 말할 때는 음절 수. 그러니까 음절수라는 건 모음의 수거든요. 우리말의 모음의 수.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가사가 그렇게 대단한 예술이 되게 어렵다고 한 건 가사라는 거는 왜 사사조로 되어 있잖아요. 송강가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사사조라는 글자 수로, 박자가 글자 수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액센트가 강한 액센트 있는 데가 박자를 이루니까 약한 액센트가 여러 개 있어도 강한 액센트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건너뛰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이 음절이 오그라들었다가 어떤 데서는 음절이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액센트를 중심으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율동적이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율동성을 조작을 하고 닦아 올리고 그래서 예술적인 것을 만들 근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글자 수로 아무리 예술적인 걸 해봤자 기껏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물론 다음 시간에 그래도 우리말로 시가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우리말의 시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리듬이 생명이고 이건 그런데 그 생명이란 게요. 이를테면 왜 혹시 그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서 이게 자부다리에 튕기면 고무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고무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한 겹이 있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짧게 폭이 짧게 출렁거리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의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라는 게 여러 겹으로 생겨요. 이를테면 리듬이 박자라고 그러면 박자 땅 땅 땅 땅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것뿐이라면은 왜 저 칼 들고 나와서 도마치는 그런 재주꾼들이 있어요. 난타가 예술이 될까요? 그런 거라면 100년을 쳐도 예술이 안 되죠. 근데 그 난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했다, 줄였다,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하면서 보통 탕탕탕탕 치는 단순한 박자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들을 만한 것 같거든요. 뭔가 어디서 예술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박자, 리듬이라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 겹으로 그러니까 박자가 이를테면 4분의 4박자짜리가 있고 동시에 4분의 2박자가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리듬이 형성되죠. 복합적으로. 우리 언어가
그런 걸 지탱하지는 못해요. 우리 언어는. 리듬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소리가, 우리 언어의 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너무 단조로워요. 제가 우리 언어의 특성이 센텐스가 다로 끝나면 다 센텐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다, 집에 간다, 안 온다, 뭐 하여튼 끝나는 게 다가 일색이면 어떻게 가군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중국말을 보세요. 얼마나 다른 소리로 짝을 맞춰서 리듬을 만드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지 예술적인 형식으로 승화해서 가군을 피하지만 묘하게 운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거기 뭐 어떻게 운 맞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시를 이해 못하는 노벨상 위원회가 우리의 시에 노벨상을 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뭔지 모르는데.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소설은 적어도 그게 소설의 형식이나 소설의 예술성을 높이는 특성은 영어로서나 우리말로서나 비슷하게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은 아직 굉장한 소설이 없어서 그렇지, 소설은 노벨상을 탈 가능성은 있죠. 앞으로 78년 만에 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십 년 뒤에라도. 그러나 시는 이대로는 780년을 가도 노벨상은 안 되죠. 노벨상 꼭 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노벨상 안 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발 노벨상 받았을 때 난 이런 상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로 돈을 벌었어요? 사람 잡는 화약 팔아먹고 그 돈 번 걸로 상금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상은 안 탄다. 다른 상은 타도.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려면 소설 쪽에서는 혹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시 쪽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식의 시를 흉내내서 만들려고 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짧으면 신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짧으면 신 줄 알아요. 6번에 행이란데 2번에 행을 보시면 리듬을 담고 있는 토막들의 연결이거든요. 그 토막들을 연결하는 데에 관행적으로 어떤 규칙이 생겨서 형식이 있어요.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의 뭐 행을 결정하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죠. 마음대로들 하죠. 그 석자로 했다가 뭐 5자로 했다가 중간을 나눴다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예술일 수가 있나? 예술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엄격한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추도록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쉽게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 예술일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시 그러면 대개는 서정시,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을 감정에 의존해서 이제 무엇을 읊어내는 그런 시 같은 걸로 시를 생각을 해요. 서정시. 그러나 예를 들면 엘리어트 같은 사람이, 영국의 엘리어트 같은 사람이, 그래도 물론 짧은 서정시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어트의 시를 서정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역사가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 철학이 있고 그런 걸 논의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시로 그런 걸 논의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없죠. 논의할 수가 없죠. 이건 짧고 개인 감정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사고라든지 생각이 담겨지질 않았으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이런 그 언화 행위, 대단한 말이 되기가 어렵죠. 누가 보더라도 그걸 심각하게 읽어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시를 그럼 어떻게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읽기 나름으로는 저쪽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이제 말씀드려 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란 일반적으로 6번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우리 시라는 거 그건 어떠냐면 그 대조적으로 7번에 보시면 리듬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것은 음절의 수밖에 없다. 글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운, 특히 가군이 성립되기 어렵다. 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두은. 단어나 구의 머리에 오는 소리를 정돈해서 규칙성을 갖게 한다는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외국의 시에는 머리에도 오고 운이 중간에도 오고 가군이라고 끝에도 오고 운을 활용해서 1차적인 리듬을 또 만들거든요. 근데 우린 우리말이 그걸 지금 당장은 허용하진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을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말을 토막쳐 놓으면 시 같아 보인다.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무참한 말을 써서 보통 말을 토막쳐 놓으면 시가 된다 그랬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시라는 거 보면 특별히 매력적인 말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보통 말 토막쳐 놓은 거예요.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라고 이해를 해요? 돈만 많이 들였구나. 그런 이해는 가능하죠. 우리 세금 낸 걸로 돈 잘 쓴다. 그런 이해는 가능하죠. 그거 쓴 사람은 자기 시가 거기 걸려 있다고.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전철역에다가 시 붙여놓은 나라도 드물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보지 못했어요. 무슨 그게 우리나라 이를테면 문화나 그런 것의 수준이 높다는 표시입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거기 그냥 깨끗하게 유리창 닦아놓는 게 훨씬 수준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늘어놓고서 이제 아주 시가 넘친다. 서울시는 시가 그냥 넘쳐서 출렁거리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 시간이 거의 됐군요. 그렇죠? 한 5분 더 할 수 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걸 엊그제부터 말씀드린 거를 쭉 몇 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되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말, 우리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느냐, 그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적으로 한 건. 한국어에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언어적으로, 그런 특성을 지닌 말은 어떤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말 가지고 할 거니까, 우리가 영어나 일본어로 우리 문학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말의 특성을 다듬어서 예술적인 언어 활동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외국 가면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행을 이렇게 나눴다고 아무렇게나 행만 나누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지 않다, 짧다, 짧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의 특성에 어떤 것을 살려서 그걸 닦아서
마치 흔히 볼 수 없는 보석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언어 예술 활동이죠. 그걸 알아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말이 얼마나 특별하고 좀 독특한 말이에요. 역사가 길고 다른 어족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 언어나 무슨 다른 나라 언어들이 쉽게 시를 짓고 그 문화에 따라서 시가 생겼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그 물결을 타지 못하는 건 우리 언어가 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말이니까 이 말을 가지고 예술을 해야 된다면, 예술 활동을. 그러자면 우리 말의 특성을 살려야지 남의 나라의 특성 살린 형식을 빌려다가 그게 우리 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의 특성을 살려서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저것 예를 들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